텐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조명기, 이제 수석회장님, 부회장 아닙니다. 네, 조명기 회장님께서는 MG 경영 컨설트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시며 대한민국 절세 컨설팅 분야의 트렌드를 이끌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명기 회장님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수 세 번 하겠습니다. 박수 세 번은 이게 문화 예술을 하다가 갑자기 또 세금으로 넘어오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금은 이걸 해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대표들은 이런 세금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경영을 하시더라.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그 공통점 아니면 그분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그거를 CEO분들이 이해하고 벤치마킹을 하면 누구든 어떤 경영자든 그런 길을 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국세청에 28년 근무하면서 조사 일부 이때 좀 나오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그런 대표분들의 그 고민 그리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그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다 세무사, 세무대리인, 회계사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지금 8시 한 15분인가요? 15분인데 뭐 강의 시간이 제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하고 오늘 밤새실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밤새시면 안 되나요? 한잔 하면서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국세청에 근무를 하고 2013년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98년에 이제 제가 조사 1국에서 근무를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조사국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조사 4국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모든 세무조사는 다 조사 4국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3년에 이제 MG를 설립해서 세무조사 컨설팅이라고 하는 국내 최초의 그런 세무조사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면서 진짜 망하는 기업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조사받고 문 닫는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대표님들이 자기 삶을 걸고 세워가는 그 회사를 그 꿈을 어떻게 지킬까를 제가 조사국에 있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이 MG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조사국에서 제가 3년 동안 프로세스를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에 저희가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 컨설팅 제조업체는 저희 컨설팅을 받으면 정부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피에 50%를 지원해요. 저기 혁신 바우처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브랜드 상은 제가 이렇게 3년 연속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 오시면 이게 딱 들어서는
이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세무야라는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 회사는 IT 기업입니다. IT 기업인데 세무법인은 IT 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IT 기업으로 벤처 회사로 등록을 인증을 받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탈세가 뭘까요? 탈세. 세금 낼 건 안 내는 거. 탈세는 불법이 들어가야 돼요. 불법적인 방법. 그럼 절세는 뭘까요? 절세는 세금 내고 주는 어떻게 줄여야 돼요?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 그렇죠.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같은 계약서인데 어떤 계약서는 과세가 되고 어떤 계약서는 과세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런데 이게 과세가 될지 안 될지를 누가 결정해요? 계약서 작성하는 사람이 결정하나요? 국세청 조사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인정하고 싶으면 오케이, 인정하기 싫으면 노.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계약서가 탈세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에. 그거를 누가 판단해요? 조사관이. 네?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국세청에서. 조사관. 뭐 조사관도 많으니까. 국세청장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구급, 신규, 여직원. 걸리면 죽습니다. 걸리면 죽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일단. 완전 선무당이죠. 그래서 구신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신여. 구급 신규 여직원. 걸리면 죽는다, 구신여. 이렇습니다. 이게 국세청의 현실. 국세청장보다 훨씬 높죠. 구급이. 이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법을 합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합법을 불법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님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합법이냐 탈법이냐를 매번 뭐 계약서 쓸 때마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다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를 쓰는데 그게 불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얼마나 미국도 탈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탈세를 하냐면요. 미국 국세청 예산을 깎아요. 직원을 못 뽑게. 예산을 깎아. 그래서 뭐예요? 국세청 조사관들을 줄여요, 수를. 이 정도로 로비를 합니다. 국회에 로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자산운용사도 설립하고 세금 회피 전략을 하는 세무사 변호사들 자문을 받고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10만 불, 아니 100만 불을 써가지고 1000만 불씩 절세를 하는 그런 플랜들을 미국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갈수록 세금이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정관 출신, 세무서장 출신 이런 분들하고 자문계약을 맺어가지고 좀 사바사바하면 넘어갔어요.
요즘은 그게 안 통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시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세무지능이 있어요. 세무지능. 세무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할 정도의 지식, 이게 필요한 거죠. 시의원한테. 그런데 그 질문을 80%는 그 질문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 대표님이신데 세금에 관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최근 3개월 동안에 세금에 관한 질문을 대리인한테 혹시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회사에 무슨 세무의 리스크가 있는지를 질문을 안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세무 지능이 없으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무사가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회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 그 다음에 이제 세무 지능이 많을수록 내실이 탄탄해지는 거, 그 다음에 어가 닥쳤을 때, 아니면 세무조사가 왔을 때 이걸 잘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CFO가 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한테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맡겨라, 다. 대리인한테 맡기고, 변호사한테 맡기고, 회계사한테 맡기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국세청에서 보는 관점을 대표가 어느 정도를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CEO가 이런 세무 지능을 높이는 데에 그 CEO가 하는 일에 최소한 5% 정도는 투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EO는 자기 회사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 적정하면 바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 누락도 없고 가공 경비도 안 합니다. 요즘은 탈세 의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늘 잘하고 있다 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다 ERP 돼 있고 시스템화 다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왜?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하거든. 문제 있는 거 보고 잘 안 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고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세무 리스크는 증가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구제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기업들에 대한 국세청의 생각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세청 생각,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인데 이게 다 상장 회사들입니다. 이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이제 추징 세액들인데 과거에 보면 골프전 여러분들 다 골프 치시니까 이때가 이제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475억 매출액이 한 3천억 될 때였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매출액의 10%가 넘는 세금을 추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가 폭탄인 거예요. 이런 게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폭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포스코도 3,700 이런 공기업이잖아요. 탈세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추징을 당하는 거예요. 삼진제약은 132억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대부분 다 수백억씩 추징을 당합니다. 상장회사들이. 벤츠코리아 같은 경우는 독일 회사인데도 500억씩 추징을 당하고 있고요. 이게 심각한 거죠. 여기 다 회계감사 적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추징을 당하냐 이거죠. 한국 도요타도 마찬가지,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죠.
강원랜드도 그렇고 구글 코리아도 6천억 추징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데 여기 와서 뭐 탈세를 일부러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추징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추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프존을 한번 보시면 2014년에 475억을 추징을 당했어요. 그런데 6년 뒤에 202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43억. 엄청 개선은 됐죠. 그런데도 43억이니까 세금은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자, 삼진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개보린으로 유명한 회사죠. 2011년에 85억. 여러분들이 대표니까 한번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2002년 만에 2013년에 조사받는데 132억을 추징을 또 당하죠. 5년 만에 2018년에 197억. 2019년에 220억. 올해 조사하면 얼마 추징 당할까요? 이 회사. 예상 한번 해보세요. 300억도 더 추징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 두 개 회사가 다 상장 회사면서 회계 감사는 다 적죠. 잘하고 있는 기업이죠. 삼진제약에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망해요.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니까. 이게 왜 그러겠어요? 왜? 여기는 리베이트가 있는데 그러면 삼진제약만 리베이트가 있냐고요. 모든 제약회사는 다 리베이트가 있을 건데 왜 여기는 이렇게 추징을 당해야 되는 거냐에 경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CEO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것도 ESG.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아서 추징을 당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줄어야만 정상이죠. 줄어야. 근데 줄지 않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상장회사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망해요. 그냥 끝.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 몰린다니까. 이래서 심각한 중소기업. 자, 뭐 세금만 추징 당하냐 이거 한번 보시면 알아요. 최근에 오스텐 임플란트 상장회사 2천억 횡령 상상이 되세요? 회계감사 적정. 회계감사 적정이요. 그것도 분기마다 회계감사 적정이라고. 이 회사가. 아니 회계감사에 통장을 다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 되지. 20천억이 없는데. 그 다음에 계양전기도 상장회사인데 245억 횡령. 여기도 회계감사 적정. 이 회사의 대표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 회사의 대표들은. 골프 치고 술 먹었습니다.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내부에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CEO가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하는 어느 회사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체크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시스템이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회사는 다 회계팀, 세무사, 대리인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한 80%는 다 추징을 당하고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회계감사의 적정 의견이 세무조사 추징이 0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회계감사 영역과 세무회계 영역은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분인데 대표님들은 그거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무지능이에요. 세무지능.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아시면 문제가 계속 발생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시스템으로 체크를 하든 아니면 사람으로 체크를 하든 체크를 해낼 수가 있어야 그 기업이 제대로 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국에서 조사가 끝날 때 추징세 그 도장을 찍거든요. 도장 찍을 때 대부분의 회장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몰랐다요. 왜 자기가 갑자기 조세 포탈범이 되고 왜 자기가 범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회장님들. 지금도 국세청 조사국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조사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 대표님들이 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몰랐다가 90%예요. 알고 하는 분은 뭐 한 1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누굴 믿고 일하냐 이거야.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대리인을 믿을 수 있어요. 직원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심각하게 많은 대표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돼.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추징세액은 대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CFO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일은 CFO가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 대표가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리인을 탓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가 적정 의견이 세금 제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리인들이 세무조사 나오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뭐 리스크를 미리 한번 점검하자 그러면 대부분 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국세청 출신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 출신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분들이 뭐 전능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한 10년, 15년 도장만 찍다 보면 실무 하나도 몰라요. 세법도 모른다니까. 국세청 30년을 근무했는데 세법을 몰라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면 그런 전문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도 경영자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실력 있는 조력자를 알아보는 거. 그게 능력이죠.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재무이사나 CF로는 검증을 이렇게 반대하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너는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CFO나 중간 재무팀장들이 다 반대를. 왜? 이게 추징 예상세액이 나오면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이 될까봐 매년 한 번만 맞자 이런 거예요. 조사 나와서 추징. 그때 CEO에게 보관 논리는 기업 비밀을 논리로 대상. 그렇습니다. 보안 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준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에 문제가 있죠. 이게. 그래서 세금에 관한 하는 대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된다. 세금에 관한. 실무 직원들은 뭐 일하기 바빠가지고요. 이런 거 준비하거나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성장할 수 하는 시점, 이 시점에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점에. 성장하는 시점에. 왜? 이때 국세청에서 체크를 들어가는 거죠. 이 시점에. 그래서 리스크를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면 리스크도 같이 성장을 해요. 이거를 점검을 해서 진단해서 이 리스크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또 늘 새로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리스크가 올라가요. 이거를 적절한 시점에 이 리스크를 쭉 낮추는 작업들을 기업들이 하셔야 된다는 기업들이. 쉽게 말하자면 4년마다. 네, 4년 정도마다 하시면 이 리스크들을 다 측정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무진흥이 왜 필요한 건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고대에는 탈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대. 세금은 고대나 지금이나 다 내기 싫은 거 마찬가지.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집트에 국세청이, 옛날 이집트예요, 고대. 국세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로마 시대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로마 시대에는 국세청이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징세청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세금을 걷는 회사가 로마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 대신에 서울시에서 세금을 걷을 때 100조를 걷어라. 이렇게 딱 해서 금액을 줍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100조를 먼저 로마에다 내요. 로마에다 100조를 내고 자기는 얼마를 걷어요? 200조, 300조를 걷어. 로마의 멸망의 원인의 하나였어요, 이게.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세리가 나오죠. 삭개오가 세무서장이에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걷는 회사의 대표였던 거예요, 이분이. 그게 삭개오 세리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삭개오는 로마에서 그거를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걸 거둘 수.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세리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이집트는 그 4,000년 전 이집트는 국세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행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경제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는 이집트는 소득세가 20%. 소득세가. 그 소득세를 걷는데 오늘날 국세청 조직과 똑같은 계급과 직급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이집트가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조세 정책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세 정책. 스페인이 무적함대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무적함대가. 스페인이 세계 곳곳에 식민지가 있었어요. 근데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겠어요, 세금을?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에 저 식민지를 건설했어. 그럼 세금 어떻게 걷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 부가세. 부가세는 매출액의 10%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계 최초 이 스페인에서 이 간접세 부가세를 만들었어요. 세금을 걷기 쉬운 방법으로. 그럼 VAT의 원흉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가세가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소비세가 스페인의 멸망의 그 단초가 됐던 거예요. 식민지의 반란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도 뭐예요? 관세 때문인 거예요, 관세.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에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식민지였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관세. 그래서 이때 영국에서 관세를 만들어서 뭘 했어요? 배가 하나 미국 보스턴항에 딱 들어오면 그 배 한 척에 관세 얼마 이렇게 냈던 거예요. 근데 보스턴 차 사건 아시죠? 그 차 사건이 그 차에다가 관세를 붙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잖아요. 영국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돼요. 뭐 벌려는 세금을 나라에다 내야 되는데 미국으로 가면 세금을 안 냈어요. 왜? 조세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미국 식민지에서. 그래서 최초의 조세 피난처가 미국이었던 거예요. 영국에서 봤을 때.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뭐예요? 기독교 박해도 피해서 갔지만 결국은 세금 때문에 다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미국으로 갔어요.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미국이 거기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진시황 때는요. 그 우리나라 그 동전 이렇게 중국 동전 있잖아요. 옛날 화폐를 엿전으로 해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동전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 위조 동전이 심했냐면 그 위조 동전을 만든 회사가 엄청나게 많았더라고요. 진시황 때. 그런 일들이 그 옛날 그 역사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은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또 어떤 큰 사건 뒤에는 반드시 세금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굉장히 조세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GAFA는 뭘까요? GAFA. 이거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조세 피난처에 다 회사가 있어요. 조세 피난처. 왜? 세금 안 내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조세 회피를 하는지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도 그걸 따라하면 조세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잘만 한다면. 그래서 그 선진 기술들은 여기 미국에 다 있습니다. 탈세하는 선진 기술들. 이걸 연구하면 우리 중소기업도 충분히 다 세금을 빼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애플, 구글. 그리고 비틀즈가 그 그룹을 해체한 게 상속세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밀접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요. 2020년도에 문재인 정권에서 중요한 부동산 관련 세법을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어요. 1월 달에 꼬마 빌딩 감정평가. 이 이전까지는 기준시가를 가지고 과세를 했어요. 꼬마 빌딩을. 그래서 꼬마 빌딩이 100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기준시가로 금액 산정하면 60억도 안 나와. 40억을 세금 안 내고 증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용도로 이걸 쓰고 있었는데 요 시점에 재작년이죠. 2020년 1월에 모든 빌딩은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시가의 90%까지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100억짜리가 90억, 어떤 때는 100억짜리는 100억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세금을 안 냈던 40억만큼에 대한 그 차액이 전부 상속세 증여세로 다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법 개정이었고요. 7월 달에는 뭐예요? 양도세, 종부세, 그 다음에 지방세. 이게 이제 부동산 3법이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권이 흔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세법 하나 잘못 만들면 진짜 나라가 흔들거릴 정도의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된 조사가 있었고요. 부동산 값이 왜 안 내려갈까요? 왜? 이 통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매매한 아파트가 4만 1,000건.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단지가 몇 개일까요? 몇 개? 40개, 40개. 엄청난 단지를 뭐가 샀어요? 법인들이 사는 거예요, 법인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내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법인 수는 뭐예요? 25,000개. 이게 문재인 정권, 김현미 장관이 가장 크게 실수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법인의 문을 열어주는 게. 이게 결정적인 실수가 됐던 겁니다, 이게. 부동산 값 상승이. 몰랐나요? 이렇게 예측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바보들 아닌가? 무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통계가 하나 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017년 이후에 23,000채를 샀어요. 23,000채. 금액으로 7조 7천억. 그러면 법인에서 4만 개, 외국인이 24,000개, 그러면 거의 한 7만 채를 외국인하고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기 제주도 시골 동네 가서 이걸 사나요? 다 강남, 부산 해운대, 아니면 제주에서도 뭐 어떤 지구, 이런 데만 사는 거예요. 핵심 지역에만.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강남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부분이 다 강남에서 쓴 거거든요. 부동산 값을 내리려면 이 아파트들을 팔게 하면 돼요. 그런 세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종부세. 그래서 종부세가 나온 거예요. 하다가 못하니까. 그래서 법인이 아파트 세 채 가지면 종부세가 엄청 나오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정책을 잘못 쓰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악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 20몇 번을 바꿨는데도 결국은 아파트값 못 잡고 무능한 정권이 돼버린 거예요. 외교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고요. 이게 세금과 관련된 심각한 이슈들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정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지켜보세요. 이게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거 쉽게 내리는지. 못 내려요. 한 번 만들어진 세법을 낮추기가 어렵다니까요. 낮추기가. 그러니까 처음 설계해서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돼요. 세법을. 굉장히 중요해요. 뭐 이제 이건 조사 사례들인데 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부모가 중도금을 내주는 경우 뭐 이런 거, 다운 계약서, 그 다음에 뭐 채무, 부모하고 채권 채무 관계를 맺으면 국세청에서 인정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합니다. 자기들 마음에. 뭐 자기들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은 이제 있겠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어떤 경우에는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까? 그럼 인정받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서류예요, 서류.
그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 못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안 알려주시나요? 아, 그거 저한테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웃으십니다. 네. 할세를 절세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부동산 관련으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이게 재밌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이 옆에 사람이 이걸로 해서 당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비트코인을 국세청에서 압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하나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상화폐 과세가 올 연말까지 법이 개정됐어요. 원래는 작년 말까지였는데 대선 기간에 그게 1년 늦춰가지고 올 연말까지 이제 비과세인데 여러분들 주위 혹시 여기 가상화폐 계좌 가지고 계신 분? 올 연말 안에 무조건 팔았다가 다시 사세요. 그게 절세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가상화폐. 네? 아니죠. 다 깡통 됐는데. 무조건 팔았다가 계좌로 한번 받아야 돼요. 계좌로 그 가상화폐 계좌에다 두시면 안 돼. 팔았다고. 그걸 내 계좌로 일단 일반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입금해서 사셔야 됩니다. 회장님 뒤에서 질문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계좌가 깡통이 되는데 그걸 어쩌냐? 깡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다 깡통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가상화폐에서 돈을 100억을 벌어도 과세를 안 해요. 내년 1월부터는 20%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양도 차익 증빙을 어떻게 할 거예요? 10년 전에 비트코인 50만 원, 60만 원 할 때 산 가격을 취득 원가로 인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안 팔고 간다니까요. 100% 과세 다 됩니다. 그 양도 차익 20%. 그러면 뭔 때입니까? 그 국세청 기준에서. 그 양도 차익으로 하죠. 원래 취득했던 가격. 무조건 원래 생각을 보시면 아니, 최초에 돈 들어간 거는 입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좌 추적을 하면. 입증하려면 할수 없으면 해야지. 그래서 팁, 절세 팁. 일단 올 연말까지 무조건 다 파세요. 다 팔으셨다가 다시 사셔. 내일 아침에. 오늘 팔고. 그 대신에 반드시 계좌로 찍고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절세할 수 있는 원리가. 그래서 아마 요것만 실행하셔도